3시 지하철 출구 앞 57살 남자가 전단지를 들고 서 있습니다. 한때 강북에서 수학학원 3곳을 운영하던 원장. 월 수입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카드 연체 예정 금액 124만 원. 전단지는 한 장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는 허리 보호대를 조용히 조이며 말합니다. 그때 그 선택만 되돌릴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은 이 전단지 한 장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000명이 줄을 섰던 그 학원은 어떻게 사라졌을까? 월 2천만 원을 벌던 원장이 어떻게 전단지를 돌리는 신세가 됐을까? 1998년 봄, 26의 박정우는 대치동 한 재수종합반에서 수학 강사로 첫 발을 내딛었다. 당시 그는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다가 방향을 틀었다. 학교보다 학원이 더 재밌을 것 같아서요. 첫 수업날 손에 땀을 쥐고 교실에 들어섰다. 학생 80명이 그를 빤히 쳐다봤다. 안녕하세요. 수학 박정훈입니다. 칠판 앞에 서자 긴장이 풀렸다. 분필을 들자 세상이 조용해졌다. 미적분 문제를 풀기 시작하자 교실이 숨을 멈췄다. 풀이는 명쾌했고 설명은 간결했다. 복잡한 문제도 3단계로 정리했고 학생들이 이해할 때까지 반복했다. 학생들은 숨도 안 쉬고 받아 적었다. 칠판 가득 채워진 풀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업이 끝나자 한 학생이 다가왔다. 선생님, 지금까지 들었던 수업 중에 제일 이해가 잘 됐어요. 그날부터 소문이 났다. 수학은 박정훈 쌤 꼭 들어야 해. 개념 설명이 진짜 미쳤어. 그 소문은 학부모들에게도 전해졌다. 우리 애가 선생님 강의 듣고 수학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재수생 어머니들의 입소문은 빨랐다. 2006년 3월 34살의 박정훈은 결심했다. 독립. 노원구 중계동 학원가 한복판에 정훈수학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개원 첫날 등록 학생은 28명이었다. 적은 숫자였지만 그는 자신 있었다. 내 수업을 들으면 다 올라온다. 그의 자신감은 현실이 됐다. 개원 3개월에 학생 60명, 6개월에 120명, 1년 뒤엔 대기 명단이 300명이었다. 학부모 상담실 앞엔 늘 줄이 서 있었다. 원장님, 우리 애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대기가 너무 길어서요. 최소 3개월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어떤 학부모는 6개월을 기다리기도 했다. 저녁 9시 마지막 수업이 끝나면 그는 사무실에 앉아 통장을 확인했다. 매달 순수익이 1000만 원을 넘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 동네 수학은 내가 잡았다. 2011년 가을 한 부동산 중개인이 박정훈을 찾아왔다. 원장님, 이 옆 건물 보셨어요? 학원 하시기 딱 좋은데요? 학원 전용 상가 분양이었다. 5층 건물 전체가 학원 용도로 설계된 건물. 3층 한 개층, 분양가 7억. 박정훈은 망설였다. 7억은 큰 돈이었다. 하지만 중개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금 이 동네 학원가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투자 가치 확실해요. 건물주가 되시는 거예요, 원장님. 그는 며칠 밤을 고민했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자기 자본 3억, 대출 4억. 지금 학생이 계속 늘고 있으니까 문제없어. 몇 년 뒤엔 건물값도 오를 거고. 주변 원장들도 부추겼다. 요즘 같은 때 건물 하나 안 사두면 나중에 후회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2012년 1월 새 건물로 이사를 했다. 훨씬 넓어진 공간, 최신 시설, 깨끗한 인테리어. 이제 진짜 사업가가 된 것 같아. 학생들도 좋아했다. 선생님, 여기 진짜 좋아요. 하지만 이사 직후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같은 건물 다른 층 학원들이 공실로 남아 있었다. 분양받은 원장들이 입주를 못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학생이 안 모였다. 건물이 새 것이라 학원가 위치로선 애매했고 접근성도 떨어졌다. 학생들이 익숙한 기존 학원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공실이 늘자 관리비가 올랐다. 엘리베이터 유지비, 냉난방비, 청소비, 보안비. 모든 게 입주한 몇몇 학원에 전가됐다. 박정훈의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 대출 이자 150만 원, 관리비 80만 원, 합계 230만 원. 학원만 잘 되면 괜찮아. 그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그 230만 원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2016년 학생 상담 중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었다. 선생님, 요즘 인강이 되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아이패드로 문제 풀면 AI가 바로 추천해줘요. 친구가 인강으로 1등급 찍었대요. 박정훈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수학은 손으로 직접 풀어야 합니다. 기계가 뭘 알겠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야 하는데 인강은 그게 안 되잖아. 하지만 신호는 계속됐다. 한 학부모가 상담 중에 물었다. 원장님, 온라인 수업 계획은 없으세요? 요즘 애들이 그걸 많이 선호하던데. 저희 학원은 대면 수업만 합니다. 그게 진짜 교육이니까요. 칠판 앞에서 직접 보고 배워야 실력이 늡니다. 학부모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2017년 대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메가스터디, 이투스, EBS, 그리고 새로운 이름들. 스마트한 AI 학습 시스템들이 등장했다. 학생들이 하나둘 물어보기 시작했다. 선생님, 메가패스 끊으면 인강 무제한인데 그것도 괜찮을까요? 박정훈은 대답했다. 인강은 피드백이 없잖아. 모르는 거 바로 물어볼 수 없고. 하지만 학생의 답변은 달랐다. 근데 선생님, 댓글로 물어보면 답변 달아주던데요? 거의 실시간으로. 그리고 같은 강의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대요. 그는 말문이 막혔다. 반복 수강이라는 장점은 생각해보지 못했다. 2018년 등록 학생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120명에서 105명으로. 일시적인 거야. 학년 인구가 줄어서 그런 거겠지. 내년엔 다시 회복할 거야.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그는 알고 있었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 변화를 그는 여전히 일시적 유행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변화에 적응하는 대신 버티기를 선택했다. 2019년 7월 박정훈의 학원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던 고2 특별반에서 갑자기 이탈이 시작됐다. 학생 42명이 다니던 그 반이었다. 수능 모의고사 평균 2등급 학원의 자랑이었다. 첫 주에 5명이 환불을 요청했다. 죄송한데요. 다른 데로 옮기려고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냥 개인 사정이요. 둘째 주에 10명이 더 나갔다. 셋째 주에 20명. 한 달 만에 42명 중 40명이 학원을 떠났다. 박정훈은 충격에 빠졌다. 대체 무슨 일이지? 수업의 질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다. 성적도 잘 나오던 반이었다. 남은 2명의 학생 중 1명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학생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 학부모 단톡방에서 어떤 온라인 강의 추천이 돌았대요. 온라인 강의? 네. 어떤 유명한 강사님이 유튜브로 무료 강의하시는데 그게 너무 잘 맞는데요. 그래서 다들 그걸 듣기 시작했고 학원비가 아까워서 나간 거래요. 그 강의가 그렇게 좋아? 네.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박정훈은 그 강사의 유튜브를 찾아봤다. 구독자 85만 명, 조회수는 영상마다 수십만. 댓글창에는 찬사가 가득했다. 이 강의 덕분에 1등급 찍었어요. 학원비 아껴서 이것만 봤는데 수능 만점. 이 강사님 진짜 신이세요. 영상을 재생해봤다. 깔끔한 편집, 명쾌한 설명, 시각 자료까지 완벽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한 달 만에 40명, 수강료 환불 금액만 1,200만 원. 그날 밤 박정훈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대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온라인이 대세가 아니라 주류가 됐다는 것을. 2020년 2월 코로나19가 왔다. 정부의 학원 휴원 명령이 떨어졌다. 모든 학원이 문을 닫았다. 박정우는 급하게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준비했다. 카메라, 마이크, 조명을 샀다. 유튜브 영상을 보며 줌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혔다. 온라인 수업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모든 게 낯설었다. 첫 온라인 수업 날 카메라 앞에 앉으니 입이 마른 것 같았다. 화면 속 학생들은 대부분 카메라를 끄고 있었다. 누가 듣는지 집중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여러분, 오늘은 미분 개념을 배워볼게요. 화면 보이시죠? 채팅창에 메시지가 올라왔다. 선생님,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필기가 흔들려요. 소리가 끊겨요. 선생님 얼굴이 칠판을 가려요. 수업 중간에 질문이 쏟아졌다.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 부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채팅 답변을 하다 보니 수업이 끊겼다. 준비한 60분 수업은 90분으로 늘어났다. 학생들은 지루해했고 집중력이 떨어졌다. 수업이 끝나자 학부모 전화가 왔다. 원장님, 아무래도 온라인은 우리 애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환불 부탁드려요. 3월 등록 학생이 105명에서 60명으로 줄었다. 4월엔 40명, 5월엔 23명.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용은 그대로였다. 학원 임대료 300만 원, 상가 대출 이자 150만 원, 관리비 80만 원, 직원 급여 180만 원, 합계 710만 원. 수입은 학생 23명, 월 수강료 평균 40만 원으로 총 920만 원. 마진이 210만 원밖에 안 남았다. 거기서 전기세, 인터넷비, 재료비를 빼면 적자였다. 박정우는 상가를 급매로 내놓았다. 7억에 샀던 상가를 5억으로 내놓았지만 연락 오는 사람이 없었다. 코로나 시국에 학원 상가를 사려는 사람은 없었다. 6월 직원에게 말했다. 미안한데 당분간 월급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음 주에 사표를 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지만 박정우는 미안했다. 2022년 1월 박정우는 결정을 내렸다. 학원 폐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마지막 날 그는 혼자 학원을 정리했다. 책상, 의자, 칠판, 20회 넘게 써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중고로 내놓았다. 칠판에는 아직 지난 수업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 그는 칠판을 천천히 지웠다. 서랍장을 비우다가 오래된 파일 하나가 나왔다. 대기 명단 -2019년 3월. 엑셀 파일을 열어봤다. 800개의 이름이 있었다. 800명의 학생이 그의 수업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불과 3년 전의 일이었다. 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파일을 닫았다. 그날 밤 처음으로 노트북을 켜고 검색했다. 과외 전단지 디자인, 학생 모집 전단지 템플릿. 검색 결과를 보면서 그는 깨달았다. 이제 자신은 원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강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엔 학원도 없었다. 건물도 없었다. 대기 명단도 없었다. 남은 건 27년의 경력과 낡은 분필 한 통뿐이었다. 그는 전단지 템플릿을 다운받아 자신의 정보를 입력했다. 10일 맞춤 수학 과외 마이너스 경력 27년 베테랑 강사. 서울대 수학교육과 졸업. 중등부터 고3까지 전 과정 가능. 첫 수업 무료 체험. 마지막 문구를 넣으면서 손이 떨렸다. 인쇄소에 전화를 걸었다. 전단지 1000장이요. 얼마예요? 3만 원입니다. 그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47만 원. 네, 주문할게요. 전단지가 도착한 날 그는 한참을 바라봤다.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형광 노란색 종이. 한때는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던 그 이름. 이제는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이름이었다. 2025년 1월 박정훈 57. 오전 10시 첫 번째 과외 학생이 왔다.
중학교 3학년 수학 50점대 수업료 시간당 5만 원.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어요. 어디 봐라. 아, 이건 이차함수 기본 개념만 알면 되는데. 천천히 풀이를 설명했다. 학생의 눈빛이 달라졌다.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오후 2시 두 번째 과외 학생. 고등학교 1학년 수학 60점대 수업료 시간당 6만 원. 선생님, 삼각함수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 그럼 기본부터 다시 보자. 하루 수업 시간 4시간, 주 5일, 한 달 수입 180만 원. 상가 대출은 아직 2억이 남아 있었다. 매달 이자 70만 원, 카드 대금 50만 원, 월세 40만 원. 생활비는 거의 남지 않았다. 가끔 마트에서 할인 상품만 골라 샀다. 허리는 오래서 잊지 못했다. 2시간 이상 수업하면 허리 보호대 없인 버틸 수가 없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비용이 없어 미뤘다. 하지만 오후 4시 칠판 앞에서 한 아이가 말했다. 선생님, 이 문제 이제 알겠어요. 진짜요? 그 순간만큼은 박정우는 여전히 선생님이었다. 과외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그는 노트북을 켰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둘러봤다. 이제라도 시작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구독자 수십만의 젊은 강사들을 보면 자신감이 사라졌다. 화려한 편집, 재미있는 썸네일, 트렌디한 말투. 자신에게는 없는 것들이었다. 내가 저 나이에 시작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노트북을 닫았다. 변화를 받아들이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 그 생각이 그를 다시 전단지 앞으로 데려갔다. 오후 3시 지하철역 앞. 전단지를 들고 서 있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매일 그 자리에 섰다. 언젠가 한 명이라도 이 전단지를 받아갈 거라는 희망 하나로. 그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어느 날 저녁, 과외가 끝나고 박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카메라를 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듯. 실패한 건 학원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읽지 못한 나 자신이었습니다. 2016년 학생들이 인강 이야기를 할 때, 2017년 학부모들이 온라인 수업을 물어볼 때, 그때 변화를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죠. 이건 그냥 유행일 뿐이야. 진짜 교육은 대면이야. 학원에 와서 직접 배워야 실력이 는다고. 그 오만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확장. 7억짜리 상가를 산 건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욕심이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크게 키우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버틸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작은 학원 하나만 잘 운영했어도, 온라인 흐름을 일찍 받아들였다면, 유튜브 채널 하나라도 만들었다면, 지금쯤 여전히 강사로서 행복했을 겁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그래도 후회만 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진심은 그대로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문제를 이해할 때의 그 기쁨,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확장은 성공이 아니라 리스크의 증폭입니다. 변화는 유행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리고 크기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버틸 수 있는 크기로 시작하세요. 변화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도 박정우는 지하철역 앞에 섰다. 전단지를 들고 허리 보호대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한 명이라도 이 전단지를 받아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한 명에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57의 원장은 사라졌다. 하지만 57의 선생님은 아직 여기 있었다. 이것이 전단지 한 장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